결국 그 친구는 자신의 실패와 사랑에 빠졌어. 아니, 실패에 홀딱 빠져버렸지. 실패하기를 끝까지 고집했어. 그는 자기가 불행하다는 사실 때문에 불행했지만 자고 일어났는데 불행이 사라졌거나 찰나의 순간에 불행을 빼앗겼더라면 더욱더 불행해졌을 거야. 그것만 보더라도 그는 진정으로 불행했던 게 아니야. 불행을 통해서 불행과 함께 행복했다는 증거지. 불행 속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도 많잖아. 그렇다면 베르트 하이머도 자기 불행을 항상 의식했고 자기 불행을 만끽할 수 있었으므로 사실은 행복했을지도 몰라. 토마스 베른하르트의 몰락하는 자의 구절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슬픔을 즐기기도 하죠. 시련을 당하거나 패배를 맛봤을 때 우리는 구슬픈 노래를 들으며 감정의 밑바닥까지 머물곤 합니다. 그러면서 일상에서는 꾹꾹 참고 억눌렀던 슬픔을 토해내기도 하죠. 로봇이 아닌 우리는 사람이기에 때때로 슬퍼하고 불행해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가끔은 울고 또 슬퍼하며 멜랑꼴리해지는 시간을 여러분들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민석입니다. 기획 코너 차현지의 여편 소설 부족한 것들 제8회 단계 부족한 밴드. 아니, 정주행도 안 되는 애가 왜 변칙 튜닝을 해? 하고 모모가 버드의 기타를 흉보기 시작했다. 그러자 노인은 예! 하고 소리를 질렀고 버드는 입술을 매만졌다. 모모와 노인은 동시에 장폴 벨몽도 라고 말했고 그들은 다시 기타를 치기 시작했다. 이 밴드의 이름은 기브 미 초콜릿이었는데 노인은 어느 날 설탕으로 자살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그 내용으로 곡을 만들어 보자고 했다. 그날 밤 밴드의 멤버들은 어디서 났는지 압센트 한 병을 가져다 놓고는 곡이 완성될 때까지는 연습실을 나갈 수 없다고 하면서 방문을 걸어 잠갔다. 우리는 히피적이어야만 해. 술에 취한 모모는 말했고 노인은 하이퍼 우리는 혼종의 시대에 태어났는걸요 라는 가사를 썼다. 뱃사람들은 말이야 단계 부족하면 치약을 먹었어. 버들은 치약을 짜면서 말했다. 우리 지금 그루브가 맞지 않아 하고 모모가 말했다. 그것은 형이상학적 오류지. 이것은 그루브의 교접지대고. 노인은 생각나는 대로 추절거리며 가사를 썼고 모모는 모든 게 지루해졌다는 표정이었다. 압생트는 반 이상 줄었고 비정절 설탕으로 유명한 라파르세 각설탕은 이미 다 떨어지고 없었다. 루시크! 노인은 불어로 설탕을 외쳤다. 벼랑강 쾅 하고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작작 좀 해! 모저리 같은 것들. 히피고 하이퍼고 그루브고 개뿔. 천둥보다 더 무서운 목소리의 주인공은 밴드 기브 미 초콜릿의 후원자이자 세 남매의 엄마였다. 삼식이와 삼순이와 삼남이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 기획 코너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시와 랩의 불가침 조약. 네, 흑형들의 문화를 탐색해보는 시간이죠. 김봉현의 흑형 이야기. 네, 오늘은 어떤 고유한 문화를 알아볼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봉현 음악평론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나요? 네, 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바쁜 거 맞습니까? 예, 바쁘죠. 예. 네. 저희가 4번 정도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고유한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게토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흑인들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이어서 진행을 할 텐데요. 흑인들이 성공을 하려면 대표적으로 랩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농구의 제왕, 즉 NBA 스타가 되는 길이 있는데요. 오늘은 농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랩과 농구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흑인들에게 그런 관계고요.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네. 실제로도 뭐 원서를 뒤져보거나 그러면 네. 원서 진짜 뒤져보시는 거 맞습니까? 물론이죠. 얼마 지난주에 예. 저희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잖아요. 네네. 그때 손에 원서 그렇죠. 들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네. 일부러 들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항상 손에 쥐고 있죠. 그때 들고 있었던 원서 제목 태닝 오브 아메리카. 예, 그렇군요. 예. 갑자기 이 얘기를 왜 근데 아니, 예, 아무튼 랩과 농구는 흑인에게 뗄 수가 없는 존재고요. 실제로 가사를 봐도 뭐 우리에게는 뭐 두 가지 꿈이 있지. 랩스타가 되거나 아니면 NBA 스타가 되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예. 그런 고유의 개념이에요. 지난주에 랩스타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그 나머지 꿈 중 하나인 NBA 스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예. 쉽게 말하면 브라질에 사는 가난한 이 아이들이 늘 그 해변 모래사장에서 축구공 갖고 놀면서 이제 사커스타의 예. 꿈을 키우잖아요. 아프리카 아이들도 그럽니다. 그렇죠. 예, 예. 제가 아프리카 몇 번 가봤는데 또 거기서도 뒷골목 애들이 네. 그 다 해진 공을 가지고 네. 여러 명이 몰려서 네. 축구 스타를 꿈꾸면서 그렇게 공을 차거든요. 그거랑 비슷하게 예. 미국의 흑인 아이들은 이 마이크와 농구공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거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카고 불스 아시죠?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데니스 로드맨. 네, 예. 이라는- 얼마 전에 평양에도 갔다 우리 온. 예. 정은이 형님이랑 예. 같이 아니, 예. 형님입니까? 저보다 동생이죠. 예. 그래요? 만찬을 예. 하고 왔는데 예. 그 로드맨의 인터뷰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의 리바운드란 아무 의미 없이 뛰어오르는 것이 아니다. 나는 NBA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리바운드를 잡아내야 한다고 단련시켜 왔다. 만일 공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달라스의 그 지옥 같은 거리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 생각했다. 근데 이 말이 뜻하는 것은 결국 정말 그 가난하고 위험한 달라스의 개토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네. 성공하기 위해서 리바운드를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예. 그 공이 단순한 게임에서 네. 하나의 득점을 하기 위한 단초인 리바운드가 아니라 네. 인생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공일 정도로 굉장히 절실한 그렇죠. 것이었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니스 로드맨 같은 NBA 스타나 또 랩 스타나 어떤 성공한 열망 그리고 개토에서 탈출하려는 그 욕구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힙합이나 농구는 사실 가난의 탈출 도구로서 맥을 같이 하는 셈인데요. 네. 그렇게 본다면 왠지 그 랩스타와 NBA 스타들 간의 그 교류도 잦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모르는 분들이 보면은 그냥 뭐 같은 흑인이고 뭐 유명하니까 네. 그냥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유명 인사끼리의 어떤 파티도 즐기고 뭐 친분도 쌓고 네.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물론 그런 속성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 한 커플 더 벗겨보면은 거기에는 우리는 미국에서 뭔가 계급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그 흑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바꾼 예. 성공한 흑인들이다라는 정체성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누구와 누가 친한 건가요? 최근을 보면 일단 제이지와 르브론 예. 제임스가 예. 친하고요. 예. 뭐 르브론 제임스의 경기는 뭐 제이지가 자주 보러 가고요. 또 예를 들어서 카니에 웨스트는 카니에 웨스트의 한 곡의 리믹스 작업에 코비 브라이언트가 참여를 했어요. 직접 랩을 하지는 않았지만 예. 카니에 웨스트가 그 가사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의 경험을 말해줬다고 언급이 됐죠. 네. 그 다른 얘기인데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름 코비가 네. 왜 코비인지 아십니까? 이거 뭐 개그인가요 혹시? 아니 걔가 아니라 실제로 잘 모르겠는데 저는. 네. 코비의 철자가 KOBE거든요. 예. 그대로 읽으면 코베예요. 네. 코비 브라이언트의 할머니가 스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동네에 있는 스시 레스토랑 이름이 코베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코비 브라이언트가 이제 태중에 있을 때 이름을 코베로 붙인 거죠. 근데 미국인들이 그거를 발음을 코비로 해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된 거죠. 오늘도 한 수 배워갑니다. 예. 네. 뭐 아무튼 그냥 생각이 나서 그러고 보니까 언젠가 그 흑인
예, 농구에 대한 열망을 그린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흑인에게 랩과 농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어낸 게 아닌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 90년대 초반에 그 후프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요. 그 90년대 초반에 그 10대 청년들이었죠. 그 아서와 윌리엄이라는 두 흑인 소년이 이제 농구 스타가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하지만 끝내 좌절하는 그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었어요. 저도 다 봤는데 한 3시간 정도 되거든요. 예. 이 영화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흑인들한테는 농구라는 게 얼마나 절실한 건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영화고요. 비평적으로도 굉장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아, 예. 저 이 영화 알고는 있었는데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내용이었군요. 수상도 근데, 많이 했고. 네. 예. 근데 이 주인공들 이름은 영국 이름이네요. 아서, 윌리엄 이거 다 영국 네, 그렇죠. 귀족 가문들 이름인데 거기까지 예. 생각을 못했네요. 일부러 거기서 따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가요? 욕구. 예.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NBA는 미국에서 3위 인기 스포츠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은 미국에서 NFL이에요. 그렇죠. 미식 축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메이저리그.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NBA. 그리고 네 번째가 NHL로 알고 있는데 간혹 이제 PGA가 끼어들긴 하지만 순위는 매년 변동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NBA는 첫 번째, 두 번째 스포츠는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흑인들은 그 NBA에 그렇게 목숨을 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열광하는 건가요? 그거 제가 사실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원서를 뒤져보거나 하면 이제 그런 저번 주 태닝 오브 아메리카 실제로 흑인들이 랩과 농구를 굉장히 세트로 생각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다른 종목보다 농구인 거는 사실 제가 과학적으로 사실 잘 모르겠는데 사실 뭐 굉장히 비싼 용품이 없어도 되는 스포츠인 게 또 큰 것 같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흑인의 신체적인 능력, 뭐 신장이랄까 그런 뭐 점프력 이런 것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인 것 같고. 그러고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시장에서 볼 때는 농구가 3, 4위 정도 때론 2위의 위치에 점하고 있지만 그것은 백인들과 다른 이민자들의 모든 취향을 반영했을 때의 결과이고 실제로 그 NFL이나 또 메이저리그에는 백인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제3세계 이민자들 특히 야구 같은 경우는 뭐 쿠바와 같은 데서 오는 친구들도 많고 멕시코에서도 많이 오고 그래서 흑인들만 놓고 보자면 단연 농구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무의식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그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흑인 선수들이 많다고 사실 생각이 안 되잖아요. 근데 NBA 하면 딱 흑인 뭐 이런 공시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무의식 사실 그 사실에 기반한. 그러니까 흑인들이 자신의 재능을 가장 돋보이게 보일 수 있는 분야는 단연 NBA가 아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 흑인들에게는 농구가 아메리칸 드림 중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이를테면 뭐 마이클 조던 같은 대스타가 되기 위한 그 뭐 열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개념이 사실 뭐 흑인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 뭐 백인들한테도 해당되는 개념이긴 한데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흑인들에게는 그 이민의 역사의 측면에서 미국이란 기회의 땅에서 성공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약간 이런 개념일 텐데, 근데 그런 개념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게 80년대에 NBA가 이제 매직 존슨과 레리 버드가 나오고 굉장히 또 발전을 했고요. 또 공교롭게도 힙합이 80년대에 발생해서 또 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힙합과 NBA가 같이 발전을 하면서 흑인들에게는 뭔가 그 아메리칸 드림의 연장선에서 자기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힙합과 농구라는 것이 흑인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해주는 쌍두마차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또 NBA 유니폼의 변화도 힙합의 의상 문화와 서로 또 관련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 80년대에 그 이 두 개가 같이 발전을 했고 그러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또 다음에 또 알아볼 텐데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유니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사실 NBA 경기 영상을 보면 90년대 이전에는 굉장히 타이트해요. 딱 붙었죠. 특히 조던을 보면은 쫄바지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근데 90년대 넘어가면은 조던의 유니폼이 굉장히 헐렁한 트렁크 팬츠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힙합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힙합 문화가 계속 발전하면서 그 영향을 받아서 조던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의 흑인 선수들이 그렇게 입는 거죠. 크게. 근데 그러면서 사실 NBA 총재가 그렇게 입지 말아라. 힙합처럼 입지 말아라. 라고 이제 주의를 주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네. 그러면 제 관점에서 보자면 네. 사실 농구뿐만 아니라 옛날 축구 유니폼도 보면 네. 굉장히 딱 붙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농구 유니폼은 축구가 헐렁해진 것보다 더 헐렁해져서 마치 구단주가 네. 너무 헐렁하다 그렇게 입지 마라고 할 정도로 네. 힙합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유일하게 타이트한 팬츠를 고수했던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존 스타턴이라고 예. 유타 재즈의 예, 그 백인이죠. 백인 포인트 가드 전형적인 백인 포인트 가드. 그렇죠. 스타턴이 옛날 3점슛 잘 쏘았죠. 그렇죠. 그 백인이라서 딱 네. 붙는 스타일 고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게 단순히 개인의 기질이 아니라 네. 인종적인 그런 문화도 아. 섞여 있는 거죠. 그런 변화에는. 저는 네. 그래서 한때 존 스타턴이 유타 재즈라서 예. 또 몰몬 교도가 아닐까. 그렇죠. 그런 쓸데없는 생각도 좀 도시가 굉장히 해봤습니다. 보수적이잖아요. 예. 도시가. 예. 뭐 그런 그러고 보니까 재미있는, 특히 앨런 아이버슨이 굉장히 헐렁한 네. 유니폼을 또 더 헐렁한 유니폼을 네. 고수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앨런 아이버슨 얘기도 할 텐데 예, 예. 앨런 아이버슨이야말로 NBA 역사상 진정한 게토에서 벗어난 가장 스타라는 최고의 거죠. 힙합 농구 스타입니다. 네. 저 범죄도 많이 저질렀고. 그렇죠. 네. 문제아였죠. 네. 네. 뭐 요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농구계의 전설들의 어마어마한 비하를 더 알려주실 거고요. 네. 오늘도 역시 노래 한 곡 추천해 주시고 예. 가실 거죠? 예. 지난주에 이어서 여성 보컬 R&B 보컬의 캐시라는 보컬의 사운드 오브 러브라는 노래를 이게 준비했습니다. 자꾸 네. 본인의 취향에 맞지 않게 여성 보컬의 말랑말랑한 곡을 가져오는 건 저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청취자들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레알 흑형들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very time you hear my music, feelings I ain't never had before. You got my head turning, baby. I'm feeling I ain't gotta look no more. 'Cause you what I've been searching for lately. So if you're thinking about changing up, then boy you're crazy. Take me to another place and make me your lady. Because I'm ready, damn boy I'm ready to be your one and only girl. You make it hard for me to breathe whenever you're around. Heart vibrates every time I sense that you're around. That's the sound of love. Temperature is rising, baby girl, I know you like it. When I see your face, baby, I get so excited. But I don't know what to do. No, I don't know what to say. say, 'Cause you what I've been searching for lately. so if you're thinking about changing up, then girl, you're crazy. Take me to another place and make me your baby. 'Cause girl, I'm ready. Damn girl, I'm ready to be your one and only man. You make it hard for me to breathe whenever you're around. Heart vibrates every time I sense that you're around. That's the sound of love. Let me turn it up a bit, lights on, like that. When you had enough, all we do is kiss and get right back. Right back. You can take my heart, baby, it's yours now, ain't no need to fight that. I see you roll with me, 'cause nobody ever made you feel like that. I know you need it.
waiting, waiting. Every time we get closer, mind, body, soul, yeah. If I was the first to say it, baby, would you feel the same? Maybe for me to breathe whenever you're around. Heart vibrates every time I sense that you're around. It's the sound of love. That's the sound of my heart. It's beating. It's waiting. Just to be loved. I don't know if I'm ready for love. But I don't think I can love you right now. 저 하늘 한가운데 내가 보여 바람 닮은 새처럼 날아오를래 저 너머 그곳에 내가 숨겨놓은 커다란 하늘이 있어.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당대 최고의 패션지와 영화 잡지계의 거성들을 모셨습니다. 보그지의 김지수 에디터님, 그리고 시내21의 주성철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한 주 동안 별거 없으셨죠? 예, 네. 뭐 좋은 한 주를 보냈습니다. 아, 예. 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바쁘신 와중에 또 이렇게 먼 곳까지 자리해 주셔서. 오늘은 주 기자님께 먼저,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쉬면서도 얘기했는데, 예. 이 주 기자님이라고 말씀드리기 뭐한 게, 주시성을 가진 모든 기자들의 딜레마가 예. 항상 이게 부를 때, 맞아요. 야, 주 기자 그러면 마치 레츠킬처럼 들려서, 예. 게다가 지금 제가 회사에서는 직책이 차장이거든요. 예. 주차장입니다. 아, 어떻게 불러도 차장이 되기 이상해요. 전에는 주 기자, 예. 차장이 된 후에는 주차장. 예. 야, 이거 뭐 그 딜레마가 있네요. 예. 아무튼 그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근래에 무비 위크가 폐간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시내21이 사실상 뭐 유일한 영화 전문 주간지로 남아 있는데요. 네. 예, 심정이 어떤지. 예. 이제는 그 사람들이 예. 더 이상 영화에 대한 글, 잡지를 잘 보지 않는구나. 예. 막 그런 생각들을 하면 되게 절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뭐 사실 영화 감독을 꿈꾸고 네. 영화 잡지를 좋아하던 정말 90년대의 어떤 그런 황금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때는 뭐 사람들이 다 뭐 감독 되고 싶어하고 막 영화 한 편 보는 거에 되게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네. 지금 보면은 대학생들도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잘 영화를 안 보고 그래요. 예. 영화 잡지도 잘 안 보고. 그래서 지금 뭐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도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형편이어서 사실 뭐 한때는 우리나라 잡지 영화 잡지 시장이 막 월간지가 3개, 예. 막 주간지가 또 뭐 3개, 4개, 막 음. 동시에 거의 뭐 10개 가까운 뭐 영화지들이 존재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런 때가 이제 다 지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버틸까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출판계 전체의 고민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제가 잠깐 또 내가 얘기 많이 하지 말라는 PD의 언지를 방금 듣고 왔는데 안 할 수가 없는 게 최근에 예. 그 제가 기사를 보니까 최초로 영화 관객이 40대가 20대를 넘어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유가 요즘 20대들이 뭐 88만 원 세대라 돈도 별로 없고 취업이 힘들어서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여건이 아닌 게 아니라 영화관에 들어가면 2시간 혹은 3시간 동안 전화기를 꺼놓는 불편을 감수할 수 없어서 영화관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마찬가지로 전화기의 도래가 소설도 안 읽게 되고 네. 시도 안 읽게 되고 영화도 안 보게 되고 영화 잡지를 보거나 패션지를 볼 시간에 전화기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 공동의 그 적이라고 해야 되나? 스티브 잡스가 인류의 혜택은 가져왔지만 그 소수 산업 업계의 사람들 위기에 몰아넣고 좀 긴장감을 불어넣지 않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아무튼 그 영화 잡지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까 지난주에 네. 김지수 디렉터님도 많은 그 영화 배우나 뭐 감독들을 인터뷰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재미난 에피소드나 뭐 고충 같은 것도 있었을 거예요. 예. 말씀 네. 좀 부탁드립니다. 재미난 에피소드보다는 고충이 더 많죠. 예. 예. 근데 그 얘기 안 하십니까? 뭐 옛날 영화 여배우들의 예, 출연하신 적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예. 그거 왜 감추고 계신 겁니까? 제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제가 네. 또 여러 가지 꿈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시인도 꿈이었고 아나운서도 꿈이었고 영화 감독도 꿈이었지만 그래요? 여배우도 꿈이었기 때문에 오늘 꿈을 성토하는 자리군요. 아, 네. 예. 그때 그러면 네. 그 촬영하실 때 네. 예, 에피소드라든지 뭐 고충 사실은 그게 페이크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의 배우들이 자기 스스로를 연기하고 풍자하고 뭐 이런 거였었는데 그게 사실은 다 어느 정도의 플롯이 있었거든요. 예. 뭐 갈등 요소랄지 뭐 여배우들은 옷 가지고 싸우고 누가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을까 싸우고 뭐 네. 그런다라는 가정하에 사실은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어느 정도의 믿음도 그리고 네. 어떤 그런 자부심도 저희도 있었는데 또 실제 들어가 보면 실제의 그 영화에 등장하지 않은 뒤에서 또 그런 싸움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예. 이 배우가 내가 원하는 옷을 가지고 가서 다른 배우가 네. 어린 배우는 울고 있고 분장실에서 네. 그리고 뭐 실제 안마사가 등장을 했는데 네. 뭐 저희도 이제 기자로서 출연을 했으니까 배우로 네. 뭐 저희도 안마를 해주겠다라고 하다가 좀 더 힘센 배우가 나타나자 네. 예. 그쪽으로 가서 네 바로 머리를 조아리고 뭐 이런 실제 예. 그런가요? 이게 실제 해프닝인 실제 해프닝인 거죠. 그럼 원래는 이제 그 리얼 영화지만 네. 아무튼 합을 좀 맞췄는데 실제 촬영 들어가면서 합이 약간 어그러지면서 또 네.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었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언제나 영화는 현실의 과장이잖아요. 네. 현실에 없었던 일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었던 일을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지기 네,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뭐 사는 게 다 그렇죠. 네. 뜬금없는 결론이긴 하지만 예. 지금 오늘 녹음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무슨 모르잖아요. 말하고 있는지도 예.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바다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영화도 각본이 있지만 네. 찍다 보면 어딘가로 갔는데 야 네. 우리 원래 바다로 가는 거였잖아 라고 했는데 찍어 보니까 네. 산에 갔는데 산이 이뻐. 네. 산의 풍경이 좋아. 이건 나쁘지 않은데 그럼 개봉하는 거죠. 네. 그 중에 한 명 이제 희생양으로 쓰이신 거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 녹음의 희생양으로 쓰이고 계십니다. 근데 아까 또 주성철 기자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근데 질문이 주성철 기자님에게만 오면 다 이렇게 씁쓸하고 아까 주기자 주차장부터 해서 뭐 폐간 영화 폐간 뭐 이런 건데 네. 또 질문이 씁쓸한 이 어둠의 질문이에요. 예, 뭐 지금 뭐든지 예, 주십시오. 지금 예. 심경이 어떠십니까? 뭐 예, 뭐 약간 피의자처럼. 요즘 이제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서 다음부터는 불황 전문 기자로. 예. 출판 시장이 불황이라서 이 잡지 시장에도 예. 분명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공통 질문이기도 합니다. 뭐 어떤 식의 대처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아직 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의 그 대처를 준비 예. 혹은 뭐 보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 충격적인 자료를 이제 본 게 있는데요. 예. 뭐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는 그 지하철 갑판대에서 그 주에 갓 나온 뭐 시내 21이나 예. 뭐 이런 잡지들을 월요일에 보는 게 네. 사서 보는 3,000원 주고 사서 보는 게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근데 지금 그 갑판 현황 같은 것들을 보면요, 뭐 신촌역, 예. 홍대 입구역 음. 갑판대에서 팔리는 그런 주간 잡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어떤 주에는 0개 일대가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는
안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오프라인 잡지를. 그래서 사실 그 시내 21이 그래도 이제 그나마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 시내 21i라고 하는 그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 예, 그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를 또 강조해서 말씀하시죠. 예, 합법 다운로드 사이트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매거진인데요. 아이패드나 뭐 이런 네. 그 태블릿 PC용. 예. 그래서 사실은 글을 쓰거나 시내 21 오프라인 잡지의 어떤 생명력으로 버티고 있다기보다 예. 다른 부가 시장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예. 앞으로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큰 고민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떠나서 어쨌건 좀 끝까지 살아남아야겠다.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그런 그 잡지의 어떤 그 불명예 예. 여기서 좀 끝까지 좀 불식시켜보자라는 어떤 꼭 용기도 그러시죠. 생기고요. 예. 지금 가는 곳마다 다 망하고 있잖아요. 키노 망가뜨리셨죠. 그다음 필름 2.0 망가뜨리셨죠. 예. 네. 시내 21의 애독자로서 예. 지켜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뭘 죽이자 이런. 그게 또 연결이 되는군요. 그리고 그 저번 주에 그 보그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시내 21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95년도에 창간됐는데 인문에 관련된. 예,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그냥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95년도에 창간돼서 저희가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들이었는데 시내 21을 들고 다니면 이 친구가 단순히 영화를 그냥 대중문화의 하나로 소비하지 않고 영화를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약간 인문학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기에 시내 22를 읽으면 내가 다 읽었는데 문자만 이해했지 내용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 행여 그 술자리나 이런 데서 시내 21에서 봤어. 심지어 시내 21 가라사대 이런 것처럼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일부러 내부에서 좀 많이 없애자고 얘기가 나온 건가요? 어떻게 보면 그게 95년, 예. 90년대의 그 문화적 어떤 예. 상품성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내 21을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그보다 더 심했던 게 키노였거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또 정성일 편집장의 또 영향 아닙니까?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독자 입장에서 보면 네. 키노를 보면 막 용어들이 정말 현란하죠. 막 디아스포라, 예. 뭐 비주얼리스트, 네. 시네아스트. 예. 근데 사실 근데 저는 그런 단어들을 접하는 게 사실 저는 좋았어요. 그렇죠. 사전 찾으면서 네. 막 검색하면서 보는 게 더 이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근데 그런 게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만 가능했던 어떤 집단 명사로서 어떤 문화적 공동체 같은 내가 이걸 이해하고 뭐 그러면은 뭔가 어딘가에 좀 소속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향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약간 배타적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그 붕괴된 시대라. 네. 어떻게 보면 그 영화 전문지, 이 영화 전문지라고 하는 말 자체도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계속 끝까지 살아남겠다, 버티겠다라는 걸로 좀 귀결이 되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뜨거웠던 세대들이 대중문화로 갑자기 이동하기엔 부채감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막 화염병을 던지다가 오늘 갑자기 헐리우드 영화를 얘기하기에 죄책감과 채무의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한 단계에 우리가 지금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단순히 대중문화를 그냥 소비하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고민하면서 본다라는 역할을 그 시내 21이 좀 해준 거고 그 시기가 이제 2000년도 넘어서는 뭐 이렇게 진지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제 조금 대중과의 접점을 찾아서 오늘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이 나온 김에 그 지금 이제 두 잡지를 대표한다고 보면 또 부담을 느끼실까봐 그냥 개인이 느끼시기에 각자 이제 보그 그리고 시내 21이 추구하는 지향점 혹은 뭐 목표 뭐 이런 게 있다면 좀 김지수 디렉터님 고개를 강하게 흔드시는데요. 피해갈 수 없는 질문입니다. 꼭 그러면은 먼저 질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역시 주성철 기자님 노련하십니다. 뭔가 피해가는데 달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 갈 길도 바빠가지고. 지향점, 취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 이 시대 잡지가 많은 그 취향을 갖게 만드는데 많이 펼쳐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잡지 한 권, 그러니까 저희 월간지니까 한 달에 네. 한 번 잡지를 보면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보고 네. 가장 맛있는 먹거리를 보고 가장 아름다운 음악과 네. 예, 당대에 가장 잘 나가는 소설가와 저는 빼고 김경주 시인의 칼럼으로 얘기하죠. 예, 그 모든 것들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가 어린 시절에 소년중앙 보면서 우주를 꿈꿨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보물섬과 함께. 그렇죠. 예. 예, 세계 뭐 몇 대 불가사의 이런 예.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었고 그런 수많은 정보와 상상력의 여지를 줄 수 있는 게 저는 잡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보그가 사실은 그 모든 잡지가 마찬가지겠지만 인더스트리 안에서 움직여요. 네. 패션지이기 때문에 패션 산업이 존재해야 패션지가 존재하는 거고 네. 마찬가지로 영화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패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허영과 허세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지만 네. 당대의 가장 고급 상식을 네. 여기서 이렇게 한꺼번에 접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향의 본산으로서 네.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허영과 허세 얘기했는데요. 저는 허영과 허세가 없는 인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라고 김경주 시인이 저한테 몇 주 전에 카페에서 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네. 내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자기는 허영과 허세가 없는 인간은 욕망에 솔직하지 않은 인간이라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했어요. 사실 너무 남루하잖아요. 그게 허영과 허세 없이 살기에는. 그렇죠. 내가 이제 삶 자체가 사실은 되게 남루한 건데. 제가 비겁하게 뭐 친구의 전언을 빌어서 얘기를 했는데 전언이라는 건 사실 하나의 주장이거든요. 네. 김경주 시인이 적극적인 주장을 제가 전언을 빌어서 소극적인 주장을 한 거죠. 인간에게 그러한 욕구가 없다는 거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공감하고요. 반면 이제 또 시내 21 이런 뭐 지향점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 일종의 자부심과 예. 오기 같은 게 같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네.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장국영 이 책을 네. 제가 내려고 했던 어떤 근저에는 오기가 좀 컸어요. 그러니까 네. 장국영의 10주기를 맞아서 홍콩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다 장국영에 관한 새로운 책과 사진집이 나온다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런 작업을 안 하면 정말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어떤 뭐 장국영이나 홍콩 영화에 대한 사랑, 내가 그때 했던 사랑이 좀 부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시대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야 그쵸. 된다. 시내 그쵸. 21이. 예. 응답하라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그런 좀 오기가 컸어요. 예. 그거를 또 옮겨서 얘기를 하면 지금 한국 영화 그러니까 뭐 박찬욱, 봉준호, 네. 김지훈 감독님 영화가 세계에서 되게 주목을 받고 잘 어떻게 한국 영화가 되게 주목받고 있는데 그들의 신작이 처음 나왔을 때 한국에서 나온 기사라든가 한국의 어떤 영화 전문지의 기사를 찾고자 하는 해외 독자나 해외 평론가들이 분명 있을 텐데 데이터베이스로서 한국의 어떤 영화 전문지나 영화 잡지가 없다면은 단순한 인터넷 기사나 짧은 리뷰가 아니라 좀 긴 기사나 좀 심층적인 그런 내용들을 과연 어디서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래도 영화 전문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밖에 없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괜한 좀 오기나 좀 책임감을 네.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주성철 기자님께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망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를 그렇죠. 꼭 증명하는 오기를 마지막까지 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내 탓이 아니었다. 그래서 증명돼야 됩니다. 저희가 또 어쩔 수 없이 문학 라디오입니다. 인터넷 문학 라디오고 또 김지수 에디터님께서는 예전에 시 나의 가장 가난한 사치라는 책을 내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여쭤보는 건데 이것도 두 분 다 공통 질문인데요. 두 분 모두 문학을 즐겨 읽으시는 편인가요? 늘 가까이 있죠. 예. 네. 그럼 뭐 어떤 문학 좋아하시는지 뭐 문학으로부터 어떤 거 느끼시는지 뭐 그런 얘기도 좀 곁들여 주시죠. 이게 네. 문학 라디오라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제 문학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디제이님의 소설을 좋아하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문학적 취향이 상당히 DJ 저급하시네요. 하셨나요? 급조된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밖에 계신 김경주 시인과 신보선 시인 이렇게. 예. 아 그럼 결국은 젊은, 결국은 맥락을 다 거세하면 신보선 시인을 좋아하시는 걸로. 예. 시를 좀 많이 읽는 아 그렇군요. 네. 예. 편입니다. 예. 아,
그리고 그 짧은 그 안에서 네. 그 보면 그 제가 이제 직업적으로서 보면요. 네네. 그 가장 쓰기 힘든 게 첫 문장, 그렇죠. 뭐 첫 단락, 예. 그리고 제목과 발문 뭐 등등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고민들을 예, 좀 시를 읽으면서 예, 많이 해소하고 있고 많이 좀 가피도 했었던 예. 기억이 나네요. 사실 첫 문장 잘 쓰면 그 다음부터는 네. 술술 굴러가죠. 카프카의 변신이 눈을 뜨고 일어났더니 흉측한 갑충이 되었다. 이거 수습하려고 한 권이 나온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만큼 첫 문장이 중요하고 또 아까 저한테 첫 문장 좋던데요. 라는 말씀이 첫 네. 문장만 읽고 안 읽었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얘기가 없어요. 예. 문학 어떻게 보십니까? 김지수 네. 디렉터님. 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인을 꿈꿨기 때문에 네. 예, 시에 굉장히 특별한 애착이 있고요. 네. 우리 김경주 시인. 네, 정말 시 많이 사랑합니다. 예.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이성복 시인의 첫 시집 네. 한 시인이 올렸던데 네네. 예. 김민정 시인입니다. 김민정 예. 시인이 올렸더라고요. 그거 보면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 보면서 아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시작이라는 의미가 이제 시를 내가 이제 써야 되겠구나라는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청취자를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김민정 시인이 트위터랑 페이스북에 올린 거죠. 예. 그걸 네. 보신 거고 네네. 시작을 시작하는. 네, 이제 네.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 누구나 시를 쓰는 세상이면 사실 좋죠. 예. 예, 시인은 굶어 죽겠지만. 얼마 전에 보니까 무라카미 하루키 책이 예. 일주일 만에 100만 부 팔렸다고. 예. 뭐 하루 끼니까 그러더라고요. 가능한 거죠. 네. 제 책은 일주일 동안 네. 몇십 건 팔리나, 10건 팔리나. 아무튼 결론은 네. 다 맥락을 거세하면 또 김지수 에디터님은 그냥 이성복 시인 시집 읽으시는 걸로 예, 이렇게 됐고. 이제 거의 이제 저희 질문 한 2개 정도 남았는데요. 네. 두 분 다 잡지 에디터시니까 네. 또 청취자들 중에 잡지 에디터가 되고 싶은 그 젊은 청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 친구들을 위해서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좋다. 혹은 야 잡지 에디터에 대한 이런 착각은 버려라. 뭐 그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범죄와의 전쟁, 그 네. 김종민 감독 영화를 보면은 그 최민식이 건달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그 반달이죠. 반달이라고 예. 불리는데요. 약간 그 영화 잡지 기자도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영화인인 것 같은데 영화인이 아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다들 신입 기자들을 보면 다들 꿈꾸는 게 영화 기자. 예. 보다는 영화 감독들이 많아요. 대부분. 아, 그 일단 영화 한 달이 걸치고 그렇죠. 가겠다는. 예. 영화 감독을 꿈꾸다가 다른 쪽으로 간 네. 사람들은 뭐 영화 잡지 기자가 아니라 다른 분야도 음. 많겠지만 좀 약간은 반영화인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사실 그게 이 직업을 계속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큰 힘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언젠가는 저들과 함께 뭐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를 거야 현장에서. 네. 뭐 그런 생각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좀 영화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다른 뭐 잡지 기자나 뭐 비교했을 때 예. 사실은 생활 자체가 영화인 경우가 예. 많다 보니 여가 시간도 조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여가 시간도 그냥 영화 보는 일 같아요. 뭐 주로 홍콩 영화 보지만 아 요즘도 홍콩 영화 보세요? 저는 홍콩 영화 거의 없는데 요즘. 저는 천장지구 뭐 영웅본색 등등의 어떤 그런 다시 옛날 보시는 홍콩 영화들도 예. 한 2, 3주에 한 번 정도는 꼭 다시 봐야 이렇게 예, 영양주사 맞듯이 재탕 삼탕 하는 네. 뒤끝 있는 남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화 잡지 기자라고 하면 대부분 뭐 배우 만나고 뭐 네. 좋은 리뷰를 쓰면서 그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직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사실은 보기 싫은 영화를 봐야 되는 것과 굳이 뭐 만나기 싫지만 뭐 만나야 되는 그런 경우 공감됩니다. 예. 네. 사실은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저는 3분의 2 이상인 것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명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예. 그리고 김지수 디렉터님도 패션지 에디터라고 하는 것에 구분이 좀 필요해요. 패션지에서 패션 기자가 될 것인가 피처 기자가 될 것인가 굉장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영화지에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혹은 감독이 되려다가 뭐 기자가 된 것처럼 패션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가 기자가 된다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렇겠네요. 거기서 네. 피처 기자는 또 굉장히 다른 네.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선민의 지붕 아래서 빈민이 산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예. 네. 뭔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올리는 예. 그 옷은 다 가격 얼마 붙어 있는데 네. 그건 맨날 쓰는 거고 내가 실생활은 또 다르니까.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퓨처 파트라는 것은 돈과 물질과는 상관이 없는 굉장히 네. 영혼의 파트거든요. 네. 예. 약간 문학적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보그 같은 패션지에서 일하다 보면은 가장 예민하고 미학적인 부분들을 많이 건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보통 뭐 예를 들어 인문학자나 정말 소설가한테 네. 전화를 걸면서 함께 이야기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패션지 에디터가 나한테 전화를 했느냐고 되게 의아해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하시죠? 다 이게 이 쩐이 되는 게 생활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약간 자분열적인 상황을 좀 견뎌야 돼요, 사실은. 예. 그렇기도 하고 저는 어쨌든 좀 성실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창의적인 일을 하지만 네. 성실하지 않고서는 이 일을 감당해내기가 정말 힘들고 또 호기심, 탐구력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 피처 파트 안에서 제가 소화하는 부분도 예를 들어 바퀴벌레에서부터 냉동인간까지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든 것에 시야가 열려 있어야 거의 인문학자 되고요. 같은 그런 그렇죠. 시각으로. 예, 네. 모든 전 방사형으로 나의 촉수가 나와 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탐구력, 호기심, 성실함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 같아요. 아, 확실히 두 분 그 문학도 사랑하신다고 그러셔서 그런지 이게 말씀하신 표현이 모든 네. 나의 촉수가 방사형으로 뻗어나와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문학적이고 제가 오늘 또 제가 네. 자주 쓰는 말은 아니고요. 네. 예, 한 수 배우고 갑니다. 또. 아무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되었고요. 네. 두 분 2주 동안 저희와 함께 녹음해 주셨는데요. 아, 원래 이 얘기 했어야 했는데 뭐 어쩌다가 내가 못했다 이런 거나 아니면 그 또 문장의 소리를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명씩 부탁드립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워낙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주기자님이 치고 먼저 빠지는 게 매도 먼저 맞겠습니까? 그게 더 낫지 않나. 예, 항상 어둡고 뭔가 검고 매 이런 것과 되게 잘 어울리는 주차장님이십니다. 그 역시나 이제 뭐 문학이든 네. 뭐 이제 그 잡지 기자든 간에 이제 글을 쓰는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잡지 기자로서 뭐 고민이라기보다 그 한때 제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 음악을 들을 때 가사를 듣기 싫어가지고 네. 그냥 클래식과 재즈만 듣던 때가 있었고 네. 또 사람들의 어떤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싫어가지고 그냥 집에만 있고 있었던. 그러니까 네. 문자를 멀리하고 싶었던 뭐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이 직업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계속 그 글을 이렇게 뭐 접하고 써야 되는데 네. 그게 거기서 어떤 명쾌한 답이 나왔다기보다요. 그러니까 어쨌건 저의 어떤 영화적 글쓰기도 다 문학에서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박찬욱 감독님이 뭐 늘 얘기하는 어떤 뭐 제5도살장 네. 같은 책이랄까. 커트 보네거트요. 그렇죠. 네. 같은 같은. 그리고 뭐 이동진 선배가 네. 늘 얘기하는 이문구 작가의 관촌수필.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글쓰기 위기가 닥쳤을 때 제가 좋아했던 선배나 감독들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이 예. 뭘까? 신보선 예, 시인 그렇죠. 시집.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좀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예. 그런 것들을 찾아 읽었던 때가 있는데 예. 아 진짜 그러고 보니까요 좀 해소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크리에이티브한 거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어떤 다른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으로부터 뭔가 좀 빼오는 작업인 것 같아요. 뭐 서로 영감을 주고받는. 예. 그래서 좀 그런 식으로 좀 돌파했던 기억이 나서 조금 그런 어떤 글쓰기에 대한 고민이나 뭐 그런 것들 하시는 분이 계시면 당신이 좋아하는, 당신이 닮고 싶어하는 사람의 그런 어떤 위시리스트를 훔쳐 봐라. 뭐 좀 그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멋진 말씀이시네요. 네. 끝까지 김경주 시인의 시집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리고 김지수 네. 에디터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까지 저의 글쓰기를 지탱한 게 무엇인가 하면 그런 문장에 대한 매혹이랄까. 예. 정말 좋은 문장을 읽었을 때 흥분, 좋은 문장을 썼을 때 나 스스로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 예. 이런 것 같아요. 왜 책 한 권을 읽어도 첫 문장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 네. 첫 문장이 가장 강렬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은 어떤 자기가 사랑하는 문장을 만나기 위해서 책 한 권을 여행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좀 펜들을 준비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훔치고 싶은 문장들의 좀 줄을 그어가면서 읽는 기쁨. 예. 네. 요즘에 저는 밤에 혼자 책을 읽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만 전등 샀거든요. 아, 이렇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네, 압니다. 램프가 나오는데. 또 촉수를 이번에는 책적으로 뻗으신 거군요. 네. 네. 그렇게 해서 펜 네. 하나 쥐고 있을 때 너무 이 램프를 통해서 내가 아주 책에 가장 그 심장부까지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심장부. 네. 네. 표현이 아주 좋네요. 그래서 문장의 소리라는 좋은 방송에 또 더 많이 매료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자기에게 맞는 좋은 문장을 찾기 위한 새로운 취미 예. 네, 이런 것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문장을 찾는 각자의 여행을 각자의 네. 여정을 잘 꾸려보라는 네. 그런 말씀인 거죠. 네. 저희가 사실 하는 일은 다 다른데 네. 예, 이 문장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자 문장을 소비하고 문장을 생산해내는 공통점을 가지고 오늘 만난 것 같아요. 예, 각자 영화 잡지, 패션 잡지에서 좋은 문장 또 많이 선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또 문장의 소리도 자주 애청 부탁드립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좋은 일들 가득하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